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직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2.5%로 전망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만큼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됩니다. 삼성그룹이 외부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계열사들의 위법 행위 감시에 나섭니다.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는 김지형 전 대법관이 내정됐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올해 서울의 일반 분양 물량이 약 2만 800가구로 지난해 서울의 일반 분양 실적보다 약 40%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산후조리원 비용 등 세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과 관련된 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직전 전망치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2.5%로 전망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앞서 세계 경제 회복세를 전망하며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된 만큼 한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지 우려됩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세계은행이 지난해 6월 전망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2.7%. 그러나 현지 시간 8일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보다 2%포인트 낮은 2.5%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률도 지난해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은 5.7%로 제시했습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의 배경으로는 무역과 투자 부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망치 하향 조정은 미중 무역 분쟁과 한일 무역 긴장 등 리스크가 배경으로 꼽힙니다. 세계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됩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하며 경기 반등의 주요 근거로 세계 경제 회복을 전망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날 발표된 세계은행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는 미국과 이란의 분쟁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향후 성장률 전망치가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편 세계은행은 이날 2021년과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제시한 2021년과 2022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각각 2.6%와 2.7%입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삼성그룹이 외부에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계열사들의 위법 행위 감시에 나섭니다.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 비위 사건의 재발을 막겠다는 겁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이 내부 비위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직접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답변을 듣고 위원장직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용 부회장하고는 제가 직접 만났습니다. 그러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진 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정말 확실하게 보장을 해줄 수 있는지는 그룹 총수에 확인하기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직접 약속과 다짐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위원회의 위원으로는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환경운동연합회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와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등의 외부 인사 6명과 내부 인사로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공헌 업무총괄 고문이 참여합니다. 대부분 재벌개혁에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해온 진보 인사로 이루어졌습니다. 위원회는 회사 외부에 별도 기구로 설치돼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삼성의 주요 계열사인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과 삼성 SDI, 삼성전기, 삼성 SDS, 삼성화재는 준법감시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준법 감시 업무를 위원회 측에 위탁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계열사의 준법 감시와 관련된 자료 제출이나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이사회에 직접 권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계열사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위원회 홈페이지에 사안을 공표할 예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운영 규정은 위원회가 2월 정식 출범하면 위원들 사이에 논의를 거쳐 결정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첫 공판에서 판사가 그룹 차원의 준법감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상황이라 이번 준법감시위원회가 이 부회장의 형량 감량을 위한 일회성 조직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서울의 올해 일반 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약 40%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동산 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는 청약통장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올해 서울의 일반 분양 물량이 약 2만 800가구로 지난해 서울의 일반 분양 실적보다 37.6%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구별로는 둔촌 주공 재건축의 분양이 계획된 강동구가 약 7,200가구로 가장 많았고 동작구가 2,300가구, 은평구 약 2,100가구 등의 순이었습니다. 아울러 서울의 전체 분양 물량 가운데 69.1%인 약 1만 4천 가구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의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통해 나오는 물량입니다. 정비 사업으로 나오는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도 13곳에 달합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인공지능 AI 분야에서 국내 ICT 기업들이 힘을 합치는 초협력을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박 사장은 현지 시간으로 8일 오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기업끼리는 이미 협력을 하고 있는데 국내 업체들이 따로 해서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며 한국에 돌아가면 국내 주요 ICT 기업의 AI 초협력을 제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협력 대상으로는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꼽았습니다. 이와 함께 박 사장은 앞으로 SK텔레콤 사명을 바꾸고 통신 기업이 아닌 종합 ICT 기업으로 변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과 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올해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새로 포함된 항목은 산후조리원 비용,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 제로페이 사용액,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 등입니다. 매년 새해에는 은행들이 높은 금리의 예적금 상품을 연이어 내놓으면서 고객을 끌어모은 바 있었죠. 올해는 저금리에 이 같은 신년 특판 출시가 주춤하다고 하는데요. 유민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매년 새해를 맞아 높은 금리의 예적금 상품을 내놓던 은행들. 올해는 신년 특판 출시가 주춤합니다. 우리은행은 최고 연 2% 금리를 제공하는 우리 고객님 고맙습니다 정기예금을 내놨고 DGB 대구은행도 세븐적금을 통해 최고 연 2.4%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저축은행에선 IBK저축은행의 2020 힘찬 정기적금이 유일합니다. 지난해 초 황금돼지 해를 기념해 높은 금리의 특판 상품으로 고객을 끌어당기는 것과 대조적인 상황. 금융권에선 저금리 기조를 원인으로 꼽습니다. 기준금리가 2차례 내리면서 역대 최저치를 찍었고 수신금리도 1%대로 동반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저금리에다 자금도 풍부해 굳이 특판 상품을 출시할 분위기는 아니다며 금리 변동 등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판매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금리에도 지난해 4대 시중은행의 정기 예적금에는 49조 원이 더 몰렸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 유치를 위해 굳이 높은 금리의 특판 상품을 내놓을 필요가 떨어지는 셈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2020년 새해에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하는 흰 쥐의 해 경자년입니다. 하지만 재테크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합니다. 올해는 은행권의 특판 예적금 출시가 조금 전에 보신 대로 시들한 데다가 이자도 2% 수준으로 말 그대로
쥐꼬리인 상황이죠. 여기에 연초부터 미국과 이란 간의 전운이 감돌고 있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이슈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여전해서 이 다른 금융상품들에도 투자가 조금은 망설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희복 재무설계사와 함께 새해 재테크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라크 내 미군 주둔 기지를 이란이 공습을 하면서 굉장히 미국과 이란이 좀 전쟁이 발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금값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오늘은 진정이 됐는데 금값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있고 투자 심리가 흔들릴 때 결국에는 이제 금 달러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맞습니다. 달러와 금 투자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올해에도 먼저 유망할지 여쭤볼까요? 네. 달러와 금 투자는 안전 자산 선호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망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이란과 미국에 대한 군사 충돌이 확대되면서 대외적인 외부 충격으로 인해 해외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투자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네. 지난 8일 이란이 미군 기지에 반격을 시도하면서 국내 증시는 하락으로 장을 마쳤거든요. 오히려 국내 금 시세는 국제 금 시세는 6년 9월 이래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 대표적인 안전 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 금과 달러가 크게 오르는 그런 산반된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군사 충돌로 인해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1월 말 예정인 그 브렉시트 협상 마감 기한이 있고요. 그다음에 4월에 국내 국회의원 총선, 4.15 총선 있죠. 네, 그다음에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국내외적으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이슈들이 올해 국내 증시에는 불확실성으로 단기적으로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에게 안전자산 선호에 따른 달러나 금이 유망한 투자처로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그래서 좀 정세가 불안하고 증시가 내려가고 뭐 네, 맞습니다. 뒤숭숭하면 금이다 달러다 우리가 찾잖아요. 근데 달러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살 때 가격, 팔 때 가격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살 때 가격은 비싸고 팔 때 가격은 싸서 이 차익을 남기기가 쉽지가 않고 그렇다고 뭐 골드바를 당장 떡 하고 몇 천만 원짜리 살 수도 없잖아요. 네. 금 투자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현명한가요? 네. 금 투자는 골드바와 같은 그 정통적인 방법에서부터 현재는 한국 거래소 금 시장을 통한 금 투자가 있고요. 예. 그리고 금 ETF, 골드 뱅킹, 그다음에 금 펀드 등과 같은 이러한 다양한 상품들이 출시가 됐습니다. 예, 예. 따라서 어떻게 금 투자를 하면 좋은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우선 금 투자를 하실 때 세 가지 요소를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로 그 금 투자에 있어서 매매 용이성과 매입에 따른 수수료, 그렇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인데요. 아, 세금도 나오나요? 네, 맞습니다. 이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두 가지 방법으로 금 투자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네, 첫 번째는 바로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통한 금 투자입니다. 네. 한국거래소 금시장은요, 2014년에 등장을 하였습니다. 증권사를 통해서 금을 주식처럼 손쉽게 투자할 수 있고요. 거래 단위가 1g으로 5만 원 내외의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또한 낮은 수수료와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가 된다는 점에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수수료가 0.3%인가요? 아닙니다. 그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입니다. 아, 네. 그래요? 네. 네. 다른 방법은 또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네. 두 번째 금 투자 방법으로는 바로 금 ETF입니다. 예. 금 ETF는 자산운용사에서 금 시세를 지수하여 이를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4개의 금 ETF가 거래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금 시세 상승률의 2배 수익과 손실을 반영하는 레버리지 형태의 금 ETF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금 시세가 하락하면 반대로 수익이 나는 인버스 형태의 금 ETF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의 금 시세를 가지고도 다양한 투자 전략과 저렴한 가격으로 손쉽게 금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금 투자를 하신 분들에게는 적합한 상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금하면 아직도 저는 저희 딸이랑 아들 그 돌반지 있잖아요. 그거를 맞습니다. 직접 사고 파는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ETF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거래소를 통한 것도 있고 달러도 마찬가지로 네. 뭐 달러를 가서 직접 환전을 할 수도 있겠지만 상품으로 거래할 수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달러 역시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예. 과거 이제 달러를 실물로 보유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최근에는 은행, 증권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도 달러를 자산으로 하는 금융상품들이 출시가 되고 예, 예. 있습니다.
달러에 관심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그렇네요. 되는데요. 예. 대표적인 달러 금융 상품으로는 달러 예금과 달러 ETF, 달러 ELS, 달러 보험 등이 있습니다. 예. 먼저 달러 예금은요.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예금 상품으로 원화를 입금하면 당시 환율로 환전해서 달러로 통장에 넣어주는 그런 계좌를 머리 말합니다. 아프게 할 거 없이 그냥 입금하라.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달러 예금에 가입을 하시면요. 그 해당 은행에서 해외 송금 수수료나 환율 우대 같은 이제 부가 서비스도 제공하니까 이를 좀 적절히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번째는 달러 ETF입니다. 이는 환율을 지수화해서 아까 금펀드와 마찬가지로 금 ETF와 마찬가지로 주식처럼 자유롭게 매매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예. 달러를 실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지 달러 환율의 변동성만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으로서 현재 주식시장에 약 13개의 미국 달러 ETF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요. 미국 달러 ETF는 평소에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그런 달러 ETF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ETF에서는 거래량이 현저히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매매 타이밍에 매도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더 때문에 싸게 팔아야 되고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그 점은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접 사지 않고도 금과 달러, 소위 말하는 안전자산을 저희가 뭐 사고 파는 방법을 지금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제 DLF 사태가 작년에 대한민국을 또 휘청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연하게 금융상품 하면 또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전 싫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좀 보수적인 분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원금 네, 뭐 보장을 꼭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품에 좀 주목을 하는 게 좋을까요? 네. 그 바로 ELT라고 하는 주가지수 예금 상품인데요. ELT라고 합니다. 그 현재 예금 금리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투자를 함에 있어서 원금 손실을 피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상품입니다. 네. 이 상품은 정기 예금과 주가지수 옵션 등을 결합하여 만든 구조화 상품입니다. 원금의 일부 또는 이자를 코스피 200 등과 같은 주가지수나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개별 주식에 선물 옵션에다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기 시점에 투자 실적에 따라서 금리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자면 변동금리형 정기예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 그 시중에서 출시하고 있는 ELD 상품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만기 시 이자 조건이 현재 최대 연 9%의 이자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실적이 마이너스가 난다 하더라도 만기에는 원금이 그대로 보존이 되는 특징이 있고요. 최악일 경우에 그럼 원금 보장인 거예요? 네, 만기 때까지 유지를 만기 하면. 때까지 유지 시? 네, 맞습니다. 조건이 그거예요? 네. 따라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만기 시에 원금 보장이 되면서 높은 수준의 이자를 누릴 수 있는 일거양등의 그 금융 상품이 되겠습니다. 그 만약에 뭐 투자 실적이 좋지 않아서 이자가 전혀 없다라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ELD 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반 형태의 상품인데요. 예금 시작 전 약 2주간 모집을 합니다. 이 모집 기간에는 납입한 원금에 대해서 은행이 고시하는 이율로 1할 불이해서 이자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만기 시 원금이 최소 원금 플러스 알파의 금액을 받아갈 수 있거든요. 네, 또한 그 증권사 상품인 ELS와 달리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이 돼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포함한 5천만 원 한도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 ELD를 가입할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기 전 중도 해지 시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ELD의 만기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는데요. 만기 전에 중도 해지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상품의 가입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급전이 필요하신 분들 말고 정말 1년에서 이 기간 내에서는 이 돈이 없어도 지장이 전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이익을 낼 수 있다. 최소한 원금 이상은 보장이 된다. 상품이 기간만 유지한다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미국장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애플에다가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이른바 직구예요, 직구. 근데 종목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식할 때 알아두면 기본적인 팁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3가지 정도 그 팁을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팁은요, 해외 주식을 원화로 직구하는
주식은 통합 증거금 서비스를 통한 구매입니다. 구매. 네, 해외 주식을 매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원화를 거래 국가의 통화로 환전해야 되는 절차를 그렇겠죠. 거쳐야 합니다. 예. 하지만 이 통합 증거금 서비스를 통해서 환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외 주식을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손쉽게 해외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따라서 그 해외 주식을 매매할 때마다 예. 환전을 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꿀팁으로는 그 내가 원하는 가격에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는 예약 주문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해외 주식 매매 주문을 할 때 사고 싶은 주식을 희망하는 가격에 사지 못할 경우 혹시 있으신가요? 아, 있겠죠. 네, 있으시죠. 그러면은 이제 또 내일, 그러니까 다음 영업일에 노려봐야 다시 되겠죠. 네, 매매 주문을 신청을 하는데요. 이 예약 주문 서비스를 활용을 한다면 본인이 직접 최대한 한 달 기간을 설정을 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의 원하는 가격까지? 네, 가격까지 설정해 놓으면 그러면 설정 그 기간 동안에 주가가 도달할 경우 그러면 자동으로 자동적으로 매매가 매매가 되는 그런 이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매번 재주문을 할 필요가 없이 편리하게 해외 주식을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을 매매할 때 해외 ETF를 통한 분산 투자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 계란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위험하죠. 네, 이야기가 있죠. 이제는 이 말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투자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소위 그 한 종목에 몰빵 투자하지 전문 말라라는 용어인데요. 네, 의미인데요. ETF는 성격이 비슷한 이런 개별 종목들을 모아 하나의 주식으로 거래하는 대표적인 분산 투자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처럼 ETF를 통한 분산 투자를 한다면 한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 투자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처음 해보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권유는요. S&P 500 지수나 나스닥 지수에 연동되어 있는 해외 ETF 주식을 활용을 해보시면 아마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가장 초우량 기업에 투자하는 종목들이 안전하게 처음에 시작을 하라 뭐 이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올해 재테크의 방향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복 재무설계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단비입니다. 비가 그치기 무섭게 전국의 공기질에 또 비상이 걸렸습니다. 오늘보다 내일은 더 공기가 탁해져서요. 강원 영동과 부산, 울산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까지는 계속해서 공기가 탁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호흡기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평년 기온을 웃돌겠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영하로 기온이 내려가면서 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강릉은 영하 1도, 광주는 영하 2도를 보이겠고요. 낮 기온도 서울 4도, 대전 6도, 대구 8도 등으로 낮 동안에는 크게 춥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루 사이 일교차가 10도 안팎으로 크니까요. 외출 시 옷차림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대체로 구름만 많겠고요. 중북부지방과 제주도는 늦은 밤부터 흐려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수원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춘천 영하 6도로 아침에는 춥겠고요. 낮 기온은 5도 안팎으로 크게 춥지는 않겠습니다. 동해안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 영하 1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8도에서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의 아침 기온 영하 3도에서 시작해 낮 기온은 7도까지 오르며 비교적 포근하겠고요. 그 밖에 부산의 낮 기온은 11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동해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동해 물결은 최고 3.5m까지 높게 일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제주도에는 비 예보가 들어있고요. 당분간 아침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며 계속해서 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르노 삼성차 노조 유례없는 방식의 게릴라식 파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작업자를 몇 개 조로 나눈 뒤 한두 시간씩 지명 파업을 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전체 생산 라인의 연쇄 파급이 불가피해서 회사가 받는 타격, 전면 파업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죠. 낮은 참여율로 전면 파업에 실패한 노조가 효과적인 대안을 찾아낸 셈입니다. 자, 노사 합의점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새롭고 기발한 대안을 좀처럼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